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행복한 추석 연휴 되고 계신가요? 오늘은 도기 책방 추석 스페셜, 투자의 대가들과 함께하는 투자의 여행.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저자는 정말 개인적으로 제가 무척 좋아하고 시장의 변곡점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한 번씩 더 들춰보고 생각해보는 바로 그런 투자자죠. 그리고 현존하고 있는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야들은 대가들을 만나게 될 때 현존하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이미 과거에 계셨던, 과거의 역사로 기록된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투자의 세계에서는 과거 역사에 기록되어진 분보다는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을 더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죠. 투자의 역사가 다른 분야보다는 그렇게 기간이 길지 않다라는 거.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이 투자업에 뛰어든 게 너무 늦은 게 아니라는 사실.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가 만나보는 투자의 대가들은 대체적으로 나이가 좀 먹었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꽤나 켜켜이 쌓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오늘 여러분 하워드 막스의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좋은 책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 하워드 막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 투자에 대한 생각은 정말 처음에 읽을 때 참 개인적으로는 참 어떻게 이렇게 센세이션한가 할 정도로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엄밀하게 잘 적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많이 와닿았고 너무 많은 구간에서 수많은 동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워드 막스는 잘 아시다시피 오크트리 투자를 운용을 하고 있고 거기서 성공적인 투자 경력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대가를 통해서도 많이 느꼈지만 이 하워드 막스를 통해서도 우리 선배들이 어떤 길을 갔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는데요. 이 책은 잘 아시다시피 그 하워드 막스의 메모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하워드 막스가 투자자들에게 보낸 그런 그 이메일 등을 통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책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하워드 막스가 더 유명해진 계기는 바로 이메일 중에서, 그리고 쪽지 중에서 하워드 막스의 것을 가장 먼저 살펴본다 라고 얘기한 바로 워렌 버핏의 이야기로 하워드 막스는 순식간에 대가 자리에 올라서게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일약 스타가 된 것은 아니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켜켜이 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책에서 하워드 막스는 우리에게 19가지, 20가지로 분류가 되긴 합니다만 19가지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투자에 접근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20가지의 투자 철학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히는 19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가지는 이상의 것들을 잊지 말라라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추석 특집이라서 제가 조금 더 노가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20가지 투자 철학을 하나하나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바쁘신 분들은 책을 안 읽으셔도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지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하워드 막스가 궁금할 때는 책을 펴보시든가, 시간이 없으면 이 동영상을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20가지 투자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원칙들이죠. 철학이라기보다도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꾸 이제 철학이라는 말을 투자에서 쓰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투자는 철학이라기보다도 오히려 테크닉에 가깝다. 물론 이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근간적 사고를 갖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만 테크닉에 좀 더 가깝습니다. 하워드 막스가 이야기한 첫 번째 투자의 원칙은 심층적으로 생각하라입니다. 투자의 목적은 평균이 아니라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들보다 한 발 앞선 사고, 더 효과적이고 고차원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고차원적인 사고냐면 1차적 사고가 아니라 2차적인 사고를
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봤을 때 그 사건의 단면만을 보지 말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어떤 기업이 손실을 많이 보았다. 손실을 많이 보았으면 이 회사는 안 좋으니까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 손실이 났는데 다음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오히려 가장 저점의 손실이고 다음에 턴어라운드를 하는 건 아닌지 뭐 이런 과정들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시장의 효율성에 대해서 이해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참 놀라운 것은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데 시카고 학파야. 시카고 학파가 가치 투자를 지향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시카고 학파는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놀라운 점은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의 베이스에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조금 거리를 두었죠. 그런데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이 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고 재미난 대목인데요. 하워드 박스는 효율적 시장 이론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지도 또 완전히 받아들이지도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아는 것이 가능하다. 이거는 비효율적인 거예요.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는 모든 정보들이 시장에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알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많이 아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시장을 이길 수 있다라는 시장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시장을 이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은 스스로에게 독이 될 수 있다라고 같이 생각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의외로 똑똑할 가능성도 가끔씩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가장 독창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가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들어보기 어려웠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사실은 가치 투자자는 시장의 오해를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 내가 시장보다 좀 더 잘 알 수 있고 내가 시장보다 좀 더 잘 알 수 있어서 남들이 모르는 걸 내가 알아서 더 큰 수익을 내는 게 가치 투자자인데 가끔씩 내가 그렇게 항상 맞을 수는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시장의 효율성을 이해하라는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가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치는 증권 가격이 현재의 내재 가치보다 쌀 때 사는 것을 가치라고 보는 것이고요. 성장 투자는 뭐냐면 미래의 가치가 빠르게 상승할 증권을 찾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일반적인 가치 투자는 현재의 가치가 내재 가치보다 싼 것을 사는 거고 성장주는 미래 가치가 빠르게 증가할 것을 사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은 내재 가치보다 싼 가격의 증권을 사는 게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요한 것은 가치주냐 성장주냐가 아니고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사이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내재 가치보다 가격을 싸게 살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이거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너무 우리나라는 지금 가치주, 성장주에 함몰되어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내재 가치보다 싼 주식을 찾아야 되는데 핵심은 뭐냐? 내재 가치에 대한 자신만의 견해가 있느냐? 그리고 둘째, 그것을 끝까지 견제할 수 있느냐? 고수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견해가 옳으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리고 가격과 가치 사이의 관계를 네 번째는 이해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가치를 평가하는 핵심이 숙련된 재무 분석에 있습니다만 가격과 가치의 관계를 이해하는 핵심은 대체로 다른 투자자들의 심리를 간파하는 데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 보통 가치를 평가하는 가치를 평가할 때는 재무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나 실제로 더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현재 진짜 이 증권이나 주식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표시하고 있는 가격 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건데 거기에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놓여 있다라는 얘기죠. 예. 투자자의 심리가 패닉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가치보다 가격이 훨씬 싼 거죠. 투자자의 심리가 열광을 하면 가치보다 훨씬 가격이 비싼 거예요. 이것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자의 심리가 단기적으로 증권 가격에 얼마든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요. 투자는 일종의 인기도 테스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위험한 행동은 뭐예요? 그러면 최절정의 인기 있을 때 그 자산을 사는 것. 최절정, 모두가 다 그거야 할 때 그 자산을 사는 게 가장 위험한 행동이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 기업이나 그 기초자산이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면이
진짜 맞다, 정말 그 완전 맞는 얘기다 라고 할지라도 가치보다 큰 금액을 지불하면 손해가 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여기서 약간 뭐라 그럴까, 대가의 경험들이 나타나는 거죠. 시장의 고점은 시장 참가를 거부했던 마지막 한 사람이 주식을 사면서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재 가치와는 무관하게 그 흐름이 나타난다.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일부 그런 종목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것들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리스크가 무엇인지 얘기합니다. 시장에서 변동성을 리스크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리스크는 돈을 잃을 가능성이 리스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리스크는 미래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보이지 않으며 계량할 수도 없다. 보통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황기는 사람들이 리스크에 대한 인지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를 않고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호황기에는 요즘에 조금 경험했죠. 그러므로 루폰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 잠깐의 큰 폭 하락으로 인해서 투자 세계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다. 그건 언제나 있어 왔다. 그런 일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오히려 리스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를 인식하라고 얘기하면서 여섯 번째, 시장이 상승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리스크는 내 친구나 다름없어요. 많이 감소할수록 수익이 커지니까요. 그러니 더 많은 리스크가 필요합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 같아요. 리스크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리스크가 낮다거나 심지어는 완전히 사라졌다는 믿음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거품을 발생시키는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리스크는 투자자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죠. 네, 이것들을 어떻게 잘 피하는지가 투자의 핵심적인 거이기도 한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측정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리스크를 인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투자 심리가 고조되어서, 이 투자 심리가 고조되었다는 건 뭐예요? 긍정론이 많아졌을 때, 우리가 이제 지난 8월 달에 2020년 8월 달에 많이 경험했는데요. 그럴 때 리스크가 더 인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일곱 번째로 리스크를 제어하라고 얘기합니다. 훌륭한 투자자란 모름지기 자신이 거두어들인 수익에 상응하는 것보다 적은 리스크를 부담해야 한다.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저도 이거를 실천하려고 하는데 실천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수익이 이렇게 보이는데 리스크가 요 정도 있는데 요 정도는 감내해도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게 그래서 원칙을 잘 지켜야 돼요. 이런 원칙. 수익에 상응하는 것보다 적은 리스크를 우리는 꼭 지어야 한다. 뭐 위험한 장사가 돈 많이 아니에요. 절대 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이 작으면서 높은 수익을 거두는 게 진짜 투자예요. 그게 더 높은 수준의 투자입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니란 얘기예요. 이 말씀 정말 드리고 싶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니다. low risk high return, 이것이 투자자가 택해야 되는 방법이다 라는 거죠. 리스크 제어는 손실을 피하는 최고의 방법이고요. 반면 리스크 회피는 수익마저도 회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네, 리스크 안 지고 그냥 수익도 없어. 충분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장기적인 투자 성공으로 가는 길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리스크 제어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동감하고요. 전체 투자 이력을 통틀어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성과는 성공 사례가 얼마나 대단했느냐 보다는 실패 사례가 얼마나 되고 그 사례들이 얼마나 나빴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능숙하게 제어하는 것은 탁월한 투자자의 징표다라고 얘기합니다. 동감합니다. 네, 맞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투자를 하신 지 오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것까지 가시는데 시간 꽤 좀 걸릴 거예요. 이게 잘 안 하다 할 거예요. 잘 안 하다 하시는 분은 아직 투자의 초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좀 와닿아야 돼요. 그러려면 시간 좀 필요합니다. 네. 여덟 번째, 주기의 주의를 기울여라. 투자에는 인생에서와 마찬가지로 확실한 것이 별로 없다. 가치는 증발할 수 있고 판단은 틀릴 수 있으며 상황도 변할 수 있고 확실한 것도 실패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원칙 1, 대부분의 것들이 주기를 따른다는 것을 알아라.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수익과 손실을 가져오는 가장 큰 기회들은 다른 이들이 주기가 있다라는 것을 망각했을 때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영원히 좋을 수 없고 영원히 나쁠 수 없다는 겁니다. 돌고 돈다라는 것이죠.
네. 추세는 이렇게 일종의 사이클이죠. 사이클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의 두 번째 투자와 마켓 타이밍의 법칙이 바로 그 부분들을 굉장히 이야기 많이 합니다. 나중에 저희 이 독일 책방에서 한 번 더 그 책은 소개해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번째는 투자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라고 얘기합니다. 투자자들이 지나치게 리스크를 허용하면 증권 가격 자체의 수익보다는 리스크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반대로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지나치게 회피하면 리스크보다는 수익이 더 많이 포함되게 된다라는 얘기합니다. 그렇죠? 탐욕이 만연할 때 수익에 대한 관심으로 리스크를 사람들은 부담하고, 공포가 만연할 때는 리스크 회피 수준이 높아진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탐욕할 때는 탐욕을 누르고, 공포할 때는 탐욕을 해야 되겠죠. 탐욕과 공포 두 가지 모두 과잉된 감정이라고 얘기하면서, 탐욕은 신중함을 잃게 만들고 공포는 적극적인 행동을 못하게 만든다. 너무 뻔한 얘기예요. 그렇죠? 너무 맞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강세장의 3단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단계는 소수의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믿기 시작할 때를 1단계, 호황의 1단계. 두 번째,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실제로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호황이네 라고 얘기할 때 2단계. 3단계는 모두가 상황이 계속해서 호전될 거라고 결론을 내릴 때, 모두가 다 좋아, 그냥 다 무조건 좋아지는 거야, 무조건 좋아지는 거가 3단계. 이때는 어떻다? 위험하다.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10번째, 이 책에서 말하는 원칙은 부정적인 영향과 맞서라 라고 얘기합니다. 투자에 나타나는 인간 본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에 이것과 잘 맞서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욕망. 두 번째, 공포. 세 번째, 기꺼이 속아주려는 태도. 네 번째, 다수의 견해에 따라가려는 성향. 다섯 번째, 시기심. 여섯 번째, 자아. 일곱 번째, 포기. 네. 이러면서 찰리 먼거의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투자는 원래 쉬운 것이 아니다. 동감합니다. 투자를 할수록 쉽지 않다. 잘하는 사람도에게나 못하는 사람에게나 모두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노력한 거에 비한 리턴은 달라져요. 잘하면 노력한 거에 비한 리턴이 점점 커지는 게 잘하는 거고, 아직 초보는 노력한 것만큼 안 돌아오는 게 초보입니다. 근데 노력 안 했는데 많이 돌아오면 뭔가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째, 그 역투자를 얘기합니다. 일종의 역발상 투자를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 기반이 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자신을 이해해주고 끈기 있게 지지해줄 수 있는 지지 세력도 필요하다는 얘기합니다. 대체적으로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투자에 성공을 하기 원하신다면 커뮤니티를 꼭 만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 네이버, 우리 독일마을 증시각도기 카페도 작지만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역투자가 늘 수익을 안겨주는 전략은 아닌데, 대부분의 시기에 역투자를 할 만큼 시장이 과열된 상태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과열이 진행될 때조차 너무 비싼 가격과 내일 떨어질 가격은 완전히 다르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뭐냐면, 과열이다 얘기해도 굉장히 비싸. 굉장히 비싸도 그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떨어지겠죠. 언젠가 많이 오른 거는 언젠가 떨어지는데, 그게 내일 이 가격이 비싸다고 이건 내일부터 떨어지는,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정말 그렇고요. 항상 생각보다 많이 오르고 항상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는 게 주식의 시세이고 주가의 가격이다. 이런 생각은 다시 경험적으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세는 너무 비싸거나 또는 너무 싼 가격으로 몇 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투자는 직관력이 있고 관습이나 인습으로부터 자유롭고 또는 행동이 빠른 투자자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성공적인 투자자들은 고독한 길을 오랫동안 혼자 걷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조금 고독하죠. 네. 남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걸어야 하니까. 그래서 커뮤니티가 필요해요. 고독할 때,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 이 길 맞잖아. 맞아. 그 길 맞는 거야. 서로 이렇게 다독다독 하면서 갈 그런 커뮤니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투자에 있어서 회의와 비관은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 낙관이 지나칠 때는 회의에 비관이 더해져야 하고, 비관이 지나칠 때는 회의에 낙관이 더해져야 한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12번째 투자 원칙은 저가 매수 대상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투자는 상대적인 선택의 훈련. 정말 맞아요. 이거예요. 투자는 상대적인 선택, 여러 가지 것 중에 무언가를 선택하는 훈련이고요. 첫째, 투자 프로세스는 정밀하고 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최고의 투자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네, 그래요. 이 훈련 많이 해야 되죠. 이걸 소위 말해서 공부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공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하나의 방법만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증시각도기 TV에서도 앞으로 다양한 투자 성공 사례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자산을 잘 찾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외견상 기본적으로 미심쩍은 것, 논쟁의 여지가 있거나 볼품없거나 투자하기 겁나는 것, 그리고 훌륭한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것,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인기 없는 것, 사랑받지 못하는 것, 볼품없는 수익을 기록한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눈에 띄는 자산이라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외받은, 사람 눈에 잘 안 띄고 인정받지 못한 그런 자산을 잘 찾아라 라는 얘기를 가지고요, 이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13번째 투자 원칙으로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회를 기다려라. 이게 하워드 막스가 잘하는 특기 중에 하나예요. 즉 저가 매수를 기다리기 위해서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이 최고의 전략이라고 오크트리 캐피털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투자 대상을 찾지 않는다. 투자 대상이 우리에게 오기를 기다린다. 투자 대상이 우리에게로 온다. 와, 이거 참 만만치 않은 얘기예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손실을 입을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 낫다는 신념으로 그 신념을 언제나 확고히 따라왔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고객들 역시 수익 가능성에 매번 참여하는 것보다 리스크 제어를 우선으로 한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런 이제 그 투자자들과 이렇게 투자 자문사들과 투자 자문을 해주는 이 캐피탈 회사와 고객들이 그런 관계를 가졌다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내가 모른다는 것이다 라가 14번째 원칙입니다. 투자 원칙. 정말 맞는 말이죠. 이게 일종의 저는 그걸 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언젠가 큰 코 다치는 게 이 투자 시장이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으며 미래에 대해 알 필요도 없고, 미래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투자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적절한 목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5번째 투자 원칙, 우리는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미래를 아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지만 현재를 이해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만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장 온도를 측정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미래를 분석하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미래가 어떻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3개월 뒤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3년 뒤가 어떻게 될지는 정말 확언하기 힘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예측하려고 하죠. 차라리 그거보다 이분이 말한 것처럼 현재가 어떠냐, 지금 온도는 몇 도냐, 이것을 파악하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을 암시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무작정 확신하고 공격적으로 매수할 때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공포심에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패닉 상태에서 매도할 때 우리는 공격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대원칙이죠, 이건 투자에. 네,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행운의 존재를 가볍게 보지 말라라고 16번째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나는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어렵죠. 그래서 제가 우리 그 투자의 태도 책에서 성공한 똑똑이 남자들은 투자를 포기하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나는 안다 유파거든. 나는 안다라는 그 부류에 들어가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투자자들은 미래를 아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그런 분들은 생각을 하죠. 근데 나는 모른다. 저도 미래를 모른다는 입장인데요. 그런 사람들은 주어진 상태에 최선을 다하는 투자자들이고, 자신들의 그 생각하는 그런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나쁜 결과를 좀 덜 내는,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요 정도의 시나리오에서 요 정도의 결과가 나올 것인데, 만약 이게 잘 되지 않더라도 이 정도 이상 깨지진 않을 거야 라고 포트폴리오를 설계한다는 것이죠. 네. 근데 확신에 찬 사람들은 뭐냐면 이거 정말 확실해, 그래서 올인이야, 몰빵이야,
모든 걸 다, 아니야 신용까지 써. 이런데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10번 중에 9번 맞다가 한 번 실패하면 그게 끝날 수도 있어요. 투자 인생 그 10번 중에 한 번의 실패로 그냥 게임 끝. 정말 많습니다. 그런 경우.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항상 조심하시고 내가 너무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독약이다 라는 말씀도 저도 더불어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방어적으로 투자라는 게 17번째 투자 원칙인데요. 방어가 나쁜 결과를 피하는 것 정도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그 정도로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진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방어는 플러스 요소를 포함하기보다는 마이너스 요소를 배제하고 간헐적인 기지의 번뜩임보다는 일관되지만 적당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더 큰 수익에 도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맞아요. 이거는 또 조만간에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셀스 클라만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실패를 피하라. 네, 한마디로 이게 실패를 피하는 것입니다. 방어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성공하기 위해서 뛰어들기보다는 실패할 수 있는 요소들을 긁어내서 없애는 것이죠.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이런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대체적으로 장기적인 누적 성과가 나쁘지 않다라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성향이에요. 공격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꽤 됩니다. 네, 그런 사람들도 꽤 많다라는 거. 꼭 이것만이 진리는 또 아니기도 해요. 네, 그 다음에 18번째 원칙은 보이지 않는 함정을 피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 분명히 일어날 거야 라고 지나치게 그 일을 확신하고 의지했다가는 예측이 실패했을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흔히 볼 수 있는 정상적인 결과에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함정을 피하고자 할 때는 첫 번째 함정을 찾아라. 혹시나 있을 함정을 찾으라 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탐욕과 낙관주의가 합쳐지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큰 리스크 없이 큰 수익을 내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조금 보였죠. 그리고 인기 있는 증권에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요. 이런 증권이 매우 비싸진 후에도 좀 더 가치가 상승할 것을 기대하며 투자합니다. 네. 근데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함정에 주의하라고 얘기하고요. 19번째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투자에서 플러스 알파를 추가하라는 것인데요. 투자에서 모든 것이 양날의 검과 같아서 탁월한 기술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대칭적으로 작용한다. 불리한 환경에서 손해를 보기보다 유리한 환경에서 더 큰 수익을 창출하려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기술밖에 없다라고 해요. 기술밖에. 투자 기술을 얘기하는 거고요. 투자의 플러스 알파는 바로 기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요거 한국 투자자들은 요거 다 달성하기 좀 나아요. 왜냐하면 투자 환경이 플러스 알파를 반드시 추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술적인 흐름들을 동향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초과 수익률을 내기가 구조적으로 좋거든요. 한국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투자에 성공을 하신 분들 중에서 이 플러스 알파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투자에 대한 깊이 있는 그 기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독자적인 투자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까, 자기의 그 투자의 방법들을,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잘 쓰는 창이 하나씩 생길 거예요. 계속 투자를 하시면 그거를 아주 예리하게, 그러니까 투자의 검을 아주 예리하게 만드는 게 투자의 노련함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번째, 이 모든 원칙을 준수하라. 19가지 얘기했는데 이 모든 원칙을 준수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가지 투자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 투자에 대한 생각, 굉장히 길었어요. 여지껏 한 독일 책방 중에 가장 긴 내용인데, 이렇게 됨으로써 아주 짧은 시간에 이 책을 한 권 다 읽은 것이나 진배 없다. 물론 다시 읽으셔야 더 깊이 내용을 이해할 수는 있으시겠죠. 네, 거기서 중요한 핵심들을 뽑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들 되시고, 여러분들 경제 자유항을 향해서 이렇게 한 발 한 발 같이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인사드립니다. 안녕.